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용이라는 거는 참 포착하기가 어렵고 또 이 형태가 천변 만화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용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원리만 파악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색 분석을 해야만 내가 이 작품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채색 분석을 안 하면은 내가 작품을 보았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 모양이 제한된 어떤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왜 그랬냐면은 여기 지금 용을 표현했는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그려봤어요. 이렇게 뭐 눈썹도 이렇게 되고 뿔 모양도 그렇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치아죠. 치아도 이제 제1연기삭의 변형으로 보고 그래서 이런 제1, 제2, 제3 연기삭으로 이루어진 게 용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용에 이런 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엄청나죠? 엄청난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용의 얼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그려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용면화의 측면에 또 무늬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제 이것들 이제 채색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거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긴 봤죠. 근데 뭘 봤냐 그러면 답을 못 해요. 그러면 학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초문. 그러니까 당초문은 당나라 당자하고 풀초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당초문이라고 불러요. 당초문을 일본말로 얘기하면 카라쿠사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당초문이 이게 덩굴문이니까 덩굴무늬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만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덩굴무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라쿠사몽이나 덩굴무늬나 만초문이나 전부 덩굴무늬예요. 그 끝이에요, 설명이.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문양이죠. 이걸 또 이제 채색 분석하려면 그려야 되죠. 사람들은 글씨는 쓰지만 요새는 뭐 글씨도 안 쓰죠. 그냥 이렇게 타이프로 쓰고 그래서 글씨를 직접 쓸 기회가 없지만 옛날에는 전부 원고지에다 썼잖아요. 논문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큰 저서 내려면 막 원고지가 막 이렇게 한 보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 다 무서워해요. 안 그려봐가지고. 근데 그림도 자주 그려봐야 돼요. 자, 옆에 거를 이제 저 눕혔어요. 이해를 하기 쉽게 눕혀서 그 측면에 이런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늬가 있는 줄 모르기도 하거니와 전시에서 보면 정면만 보지 측면은 안 보거든요.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채색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런 제1연기삭이 나와요. 그죠? 일단 여기 그런 제1연기삭이 나오죠. 이렇게 다시 시작해보죠. 여기 이제 마디가 이게 중요한데 여기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중간의 출발점이죠. 이렇게 제1, 제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 해놓고 설명할게요. 이렇게
사실은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렇게 그리기도 마음이 안 내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제가 한 거예요. 제1, 제2, 제3요.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나가요. 이렇게 계속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제1 연기싹, 제2 연기싹, 제3 연기싹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또 제1 연기싹이 또 나와요. 생명의 싹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제1 연기싹이 돼요. 이렇게. 제2 연기싹, 제3 연기싹. 여기서 또 이런 제1 연기싹이 나오고, 요 끝에서 또 뭔가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제3 연기싹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당초문, 뭐, 덩굴문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엄격한 전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조각이 돼 있어요. 용의 측면에. 또 앞으로 나가보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채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작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하면 더 잘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나가서 제1 연기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2, 제3. 여기서 또 제1 연기싹이 나오고, 또 이게 뭐 뻗쳐나가고, 그 사이 여기 제3 연기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갈래 나왔잖아요. 요 갈래에서 이렇게 나오고, 요것도 갈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채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도 또 매듭에서 또 이렇게 나가고. 계속 나갈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마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걸 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왜냐 방향이 이쪽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건 이제 역으로 가니까 제가 이제 주저해서 치러지 않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제가 채색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채색 분석을 하니까 파악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람들이 그 측면의 무늬를 봤지만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봤다는 건 알아요, 자기가. 근데 뭘 봤냐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 해요. 그 왜 여기다가 했죠? 측면에다가. 그 용이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 측면에 이런 문양이 있어요. 그 왜 거기다가 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연한 것도 물어봐야 돼요. 왜 있느냐? 왜 그런가? 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네. 왜 거기 있는가? 앞에서 봤던 그 용면화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제1, 제2, 제3 연기색이 나왔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옆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측면에 있는 연기문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문이에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연기문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백이 좁으니까 충분히 못해요. 표현을. 양 측면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용면화 측면까지 해서 지난번 그 정면을 해서 한 점을 제 분석을 했어요. 이걸로 일단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 강의 때 또 용면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지 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용 얘기를 더 이제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지붕에 얹는 그 기와들, 순막새, 암막새, 추녀, 마루기와 사례기와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중요한데 뭔지 모르니까 그걸 중요시 하질 않아요. 예, 그 지붕에 있는 기와를. 근데 이것은 이제 기와인데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수막세죠. 양쪽에 있는 게 안막세고요. 근데 이제 그 기와 연구자들이 있는데 기와 연구자들이 이 기와의 그 문양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기와의 연구는 아주 뭐 시작도 못한 상태예요. 이제 기와 학회가 있는데 이제 뭐 기와의 문양을 분류하거나 그다음에 뭐 제작 기법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질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여 근처에서 나온 사지에서 나온 통일신라 시대 기와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이렇게 둥근 안막새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기와를 연구하는 사람은 안막새하고 수막새를 따로따로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수막새에 용이 있잖아요. 용의 얼굴이죠, 이것도. 조금 더 크게. 자. 앞서 봤던 그 월지에서 나온 그 이렇게 그 사다리꼴 모양의 용면화를 이렇게 동그랗게 작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눈이 있고, 자, 이것도 이렇게 제일 연기싹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도 이렇게 붕긋붕긋하고, 입도 이렇게 뭐 붕긋붕긋하고, 여기서 이제 혀가 나오고, 여기 이제 치아가 아주 과도하게 강조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이것이 주변에 뭐예요? 아까는 이중으로 돼 있죠. 이건 그냥 하나로만 돼 있어요. 작으니까. 저건 뭐예요? 네, 보주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들은 보주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 보주가 뭔지를 알아내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보주를 어떻게 알았냐? 기록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보주가 뭔지. 근데 이런 예술품을 전세의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보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이런 그 보주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용의 입에서. 그러니까 용 입에서 나오는 보주는 아직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전부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양쪽에 이렇게 그 기와가 제가 여기서 이걸 왜 끊었냐면은 이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 중간이고 요만한 크기가 또 이제 가요. 이렇게 양쪽에. 그러니까는 이 수막새하고 안막새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니까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금방 아시겠죠? 제일 연기싹이 연이어서 막 전개돼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또 막 제일 연기싹이 계속 나오고. 그냥 제일 연기싹이 연이어서 막 아주 뭐라 그럴까, 역동적으로 막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제일 연기싹으로 이렇게 표현된 안막새에 있는 이런 연기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표현했어요, 안막새에다가? 앞서서 그 용면화, 월지에서 나온 용면화에서는 이게 여백이 없으니까 측면에다가 표현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거를.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그러니까 저 자신도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를 한참 후에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얼마 지나간 다음에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금방 인지가 안 돼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와 하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그 해석을 못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와 연구가 같은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기와 연구자들은 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거나 또 일본 거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준하고 일본의 수준하고 같아요. 근데 기와가 왜 중요하냐?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 사지나 뭐 궁터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이 언제 세워졌는지 어떤 그런 거 편년을 하기 쉽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정전인데요. 근정전이 굉장히 높아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왕이 앉아 있는 자리 근처예요. 거기서 이렇게 천정을 보니까 뭐 2층에 해당하는 이제 건물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전부 복잡하죠. 예. 이거를 다 이게 뭔지를 푼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건축학회 가서 발표도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거 이제 이게 가운데 있는데 너무 높아서 이제 줌 렌즈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누워서 찍었어요. 이렇게 딱 누워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용의 얼굴 있죠? 용의 얼굴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 꼬리가 있고 팔 다리가 있어요. 앞발 뒷발이죠. 이건 지금 쫙 벌린 거예요. 예. 발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구름이라고 그래요. 이건 구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제1연기싹이 이렇게 되고 또 제1연기싹이 이렇게 돼서 그 제1연기싹으로 모여진 조형인데 이게 연기문이에요. 구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연기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기를 구상화시킨 것이 그 포괄적으로 통칭으로 얘기한 게 연기문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연기문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그 연기문에서 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보주예요. 그래서 이걸 관통해서 빨간색으로 칠한 연기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줌으로 잡지 않으면 이거 보이질 않아요. 예. 그렇지만 사람들은 가서 올려다보고 또 다 봤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주가 뭐냐, 또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양이 뭐냐, 이건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다른 기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이쪽에 두고 또 한 분은 이쪽에 두고 그래서 회전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회전한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영화된 세계에서는 회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순환. 그러니까 이 천체는 전부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 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태양계라는 게 우주에 무한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지만은 전체 그 우주로 볼 때는 대우주로 볼 때는 태양도 움직이는 거예요. 예. 또 이게 순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인체에서도 피가 순환하잖아요. 끊임없이. 순환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하여튼 뭐 이 만물이 순환하지 않는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득 찬 기운이 순환하고 있거든요. 순환하고 있어요. 그 기운을 구상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천장의 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제
가까이 제가 찍어봤어요. 그러니 제가 놀란 게 이 용의 입에서 보세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이거 뭘로 되어 있어요? 네? 제일 연기 싹이 다발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차차 알게 되겠지만 용의 입에서 바다가 나와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불어에 보면 바다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루블 박물관의 입구에 원래 거기 왕궁이었는데 그걸 이제 박물관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루블 박물관이 아주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전 세계의 작품이 다 있어요. 제가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한 반을 전부 촬영을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뭐 근대 거는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이런 걸 알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고대 거 모든 세계 거를 이제 다 조사를 거의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 외국에 가면은 미국의 경우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제 영국인 경우에는 대형 박물관, 프랑스인 경우에는 루블 박물관, 이런 데를 가서 많이 봐야 돼요, 작품들을. 그래서 지금 입에서 물이 막 폭포처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용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 저 용이마를 보면은 동글동글한 게 많죠. 자,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보주거든요. 보주를 부여해서 이 용이라는 존재를 더 영화시켜요. 예. 그 다음에 이 뿔도 전부 제일연기싹 아니에요. 제일연기싹. 이렇게. 그래서 용이라는 거는 동물이 아니다. 그러면은 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아주 가장 알기 쉽게 표현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경복궁 근정문이 있어요. 근정문을 통해서 이제 근정전에 들어가잖아요. 근정문에서 상량문이 나왔는데, 그 상량문 가운데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이거거든요. 붉은 종이에다가 물 숫자를 썼는데, 큰 글자 물 숫자를 썼는데, 거기 여러 개 한자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용이라는 글자를 1000개 써가지고 물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요새 어떤 분들은 이거 제가 얘기해도 하나도 안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를 못 읽는 사람들. 이건 뭐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인데도 용이 안 보이니까 글자가 아무도 안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용이 물이다.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정말 사무치게 느끼려면은 또 몇 년이 걸려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가 있는데 물 숫자가 이렇게 3개 쓰여져 있어요. 그죠? 물 숫자가 3개 쓰면 나무목을 3개 쓰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나무목을 임삼, 그러죠. 임삼. 임자, 숲을 임자. 2개만 써도 이게 엄청난데 3개가 있으면 나무 숲이 엄청난 나무 숲이 있는 것처럼
물 숫자를 이제 3개를 쓰면은 이게 그런 글자가 있어요. 사진 찾아보면은. 그게 바다같이 그냥 이렇게 그 끝없이 넓은 그런 상태를 이제 묘라고 발음을 해요. 그리고 물 숫자를 3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투 안에다가 뭘 넣냐 하면은 이런 걸 넣었어요. 자, 육각수 모양으로 은판을 만들고 그 모서리마다 물 숫자를 새기고 거기다가 금색을 칠했어요. 육각 모양. 그 눈은 어떻게 생겼죠? 눈. 그 겨울에 그냥 눈이 오잖아요. 그 모든 눈송이가 다 모양이 달라요.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각이 6개예요. 그 물이 얼어서 눈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이죠. 그래서 이 육각수 문이라고 해야 되지, 귀관문이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이 귀관문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귀관문이라고 불러요. 그 거북이 등껍질 문이라는 거죠.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거북이 등을 좀 살펴보니까 다니면서 육각형으로 된 게 드물어요. 다 오각형, 사각형, 뭐 제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귀관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육각수 문이라고 불러야 돼요.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궁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면 안 된다고, 전시를 하려면은 이렇게 붙여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물관 그 학예직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용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따로따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라. 지금 합쳐서 전시하고 있어요. 왜 합체되냐? 여기에 물 숫자가 3이 생겨요. 여기에서. 그럼 이게 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끝없이 널리 퍼진 바다를 얘기하는 묘자예요. 이게. 자, 이제 거기서 나온 걸 모두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이어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도 물 숫자 생기죠? 여기서 물 숫자 묘, 여기도 생기죠? 이게 여기도 생길 거고 또 여기서 생길 거고, 같은 그런 그 묘자가 이제 그 육각수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정문 상량문에 물 숫자를 1000개의 용자를 써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육각수문을 또 만들어가지고 바다를 상징하는 이런 그 글자를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근정전 천정에 용의 입에서 제일 연기싹이 막 쏟아져 나오죠. 왜 그렇게 왜 했어요? 그러니까 근정전을 지을 때 대원군이 조선의 어떤 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건물을 계획을 했어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짓는데 이제 전국의 좋은 소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경복궁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불이에요. 예.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적 같은 거를 그 상령문에 넣어가지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정말 그때 그 지은 노고를 생각하면 불이 나면 큰일 나니까 정말 절실한 마음에서 이 상령문에다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화재를 막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근정전이나 근정문에 용 표현이 많고, 또 이제 근정문 상령문에서 이런 그
물 숫자를 쓴 종이와 이런 은제품만 나온 게 아니고 또 동으로 만든 그 용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상령문에다가 넣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궁전에 있는 조형들을 보고 용이라는 것은 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철학은 어디서 시작됐죠? 우리가 보통 철학의 아버지 그러면 누굴 얘기를 해요? 탈레스. 탈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책을 또 찾아보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탈레스를 쳐보시면은 금방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은 물이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에요. 철학의 시작이고 조형예술 연구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